알래스카 상공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150명의 승객을 태운 민항기가 새떼와의 충돌로 인해 생존 확률 0%의 급강에 처했고 30년 경력의 미국인 기장은 상황을 포기하며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절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모두가 체념한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 한국인 탑승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왜 모두가 혼란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동양인이 항공 상황에 대해 무엇을 알겠느냐며 좌절했지만 불과 18초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탑승객 150명 전원이 생존하였고 미국 전역의 조종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저는 그날의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알래스카 상공에서 펼쳐진 그 악몽 같은 재앙 말입니다. 저는 캐나다 항공 안전조사관 사라 맥도널드이며 30년 동안 이 직무를 수행했지만 그날 밤처럼 죽음을 이토록 가까이서 마주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저는 승객으로 위장하여 비공식적인 안전점검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앵커리지발 시애틀행 FX 2847편은 겉보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여객기였습니다. 제 옆 좌석에서는 한 노부부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런 악천 후에 정말 이륙해야 하는 걸까요? 내일로 연기할 수는 없을까요? 벌써 3번이나 지연되었어. 손주 생일잔치에 맞추려면 오늘 반드시 가야만 하오. 저 역시 솔직히 불안했지만 제게는 임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최근 이 노선에서 크고 작은 정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기에 본사로부터 직접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FX 2847편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상 악화로 인하여 탑승이 30분 지연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 방송이 송출되었지만 놀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30분 지연이면 다행이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이 항공편은 화물 여객기였기 때문에 일반 승객은 50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화물 운송 관계자나 알래스카 유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승무원을 포함하면 총 217명이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게이트 밖을 내다보니 빗속에서 작업하는 지상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서둘러 작업을 마치고 대피하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기체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착용한 50살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꼼꼼하게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왼쪽 엔진 하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또다시 세심히 점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하여 근심스러운 기색마저 엿보였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벌써 4번째 점검이잖아. 제 뒤에서 2명의 지상 직원이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도현 씨 말이야. 3등 정비사인데 늘 저러지. 너무 꼼꼼해서 탈이라니까.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심하네. 표정도 안 좋고. 혹시 뭔가 예감이라도 왔나? 가끔 신기하게도 문제를 찾아내곤 하던데.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이도현 정비사를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도현 씨는 이제 기체 아래로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탑승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맨 뒤쪽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기내 전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기내로 들어서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화물 여객기
특유의 좁고 낡은 내부, 낮은 천장, 그리고 화물 공간과 객실을 구분하는 얇은 칸막이가 보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짐을 정리하는데 창밖으로 그 정비사가 또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정비사 한 명과 함께 있었는데 손짓을 사용하며 뭔가를 열성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상대방은 고개를 젓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도현 씨는 홀로 남아 다시 한번 엔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질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저 정비사 아저씨, 왜 저러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알래스카 대학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글쎄요, 뭔가 걱정되나 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괜찮은 거겠죠? 벌써 무서운데요. 기내는 차츰 승객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대부분 거칠고 투박한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피곤에 지쳐 눈을 감고 있었고 일부는 소주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쪽으로 4줄쯤 떨어진 곳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었는데 바로 그 정비사 이도현 씨였습니다. 이도현 씨는 젖은 머리를 대충 닦아내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고 가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FX 2847편을 운항할 기장 로버트 밀러입니다. 조종실 스피커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만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다만 극심한 난기류가 예상되니 이륙 후에도 좌석 벨트는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경력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지만 극심하다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옆자리 여학생도 불안한지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폭우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간혹 번개가 칠 때만 주변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왼쪽 엔진에서 미세하게 불규칙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반인은 느끼지 못할 정도였지만 30년간 항공기와 함께한 저는 그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륙 직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도현 씨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순간 강한 횡풍에 기체가 크게 요동쳤고 승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도 5,000피트를 지날 때부터 심한 난기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체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고 좌우로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승객의 컵이 떨어져 깨졌고 선반에서 가방 하나가 떨어져 복도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무서워요. 옆자리 여학생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두려웠지만 침착한 척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왼쪽 엔진에서 명백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웅궁거리는 정상적인 엔진음에 섞여 간헐적으로 딱딱거리는 금속성 소음이 났습니다. 마치 엔진 내부에서 뭔가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도현 씨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작되었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60분이 지나 고도 15,000피트에 도달했을 때 난기류는 점점 더 심해졌고 왼쪽 엔진의 이상한 소리도 더욱 빈번하게 들렸습니다. 승객들은 아직 그 소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듯 했지만 저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도현 씨의 표정을 보니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만 피트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펑 하는 폭음과 함께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폭발했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고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산소 마스크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기체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FX2847 좌측 엔진 화재. 고도 급강하 중. 조종실의 절박한 무전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좌석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30년 경력이었지만 이런 극한 상황은 저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중력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안전벨트가 제 몸이 좌석에서 뜨는 것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앞 좌석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꽉 안고 있었지만 본인 역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진아, 엄마가 있어.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 여학생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했습니다. 고개가 축 늘어진 채 의식이 없었죠. 저는 그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면서도 손이 계속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추락했습니다. 고도계를 힐끗 보니 1분에 4,000피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어분 안에 우리는 하느님, 제발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뒤쪽에서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기도문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발. 다른 쪽에서는 젊은 여성이 휴대폰에 대고 울먹이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뒤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이도현 씨가 통로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좌석에 매달려 있을 때 그만 홀로 일어선 것입니다.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는 와중에도 그의 자세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추락하는 기체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패닉 상태의 승무원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손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도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앞에 다다르자 침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물칸으로 가야 합니다. 엔진 비상 차단 시스템을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화물칸은 영하 40도예요. 그리고 비행 중에는 30초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왼쪽 엔진 화재가 연료 탱크로 번지기 전에 막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공구 가방을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비사입니다. 이 기체 제가 점검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망설이다가 인터폰으로 조종실에 연락했습니다.
기장님, 정비사라는 승객이 화물칸으로 가서 엔진을 수동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뭐든 해보라고 해. 우리는 이미 통제력을 잃었어. 기장의 절박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도현 씨가 화물칸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객실로 밀려왔습니다. 정말 영하의 온도였습니다. 그는 작업복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추락 중이었고 이제 고도는 8,000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알래스카의 산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엔진의 불꽃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엔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더 이상의 폭발 위험은 사라진 것입니다. 좌측 엔진 정지 확인, 화재 진압. 조종실에서 안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쪽 엔진만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3분이 더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르릉. 죽었던 왼쪽 엔진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점점 정상적인 엔진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좌측 엔진 재가동되었습니다. 조종실에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체의 추락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조금씩 수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화물칸 문이 열리고 이도현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작업복은 찢겨 있었고 손은 동상으로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임시 조치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애틀까지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승객 2명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한 거예요. 누군가 외쳤고 기내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오른쪽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텅, 텅텅,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오른쪽 엔진에서 나는 불길한 소리의 기내는 다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의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도현 씨는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손상. 예상했던 일이군요.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승무원이 담요를 가져와 그에게 덮어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조종실로 가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상태로는 오른쪽 엔진도 곧 멈춥니다.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조종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계 승객 2명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돕겠어. 시베리아 유전에서 20년 일했어요. 극한 상황에는 익숙합니다. 키가 컸던 이반이라는 남자와 그의 동료 세르게이였습니다. 둘 다 거친 손과 단단한 체격을 가진 전형적인 현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해가 나타났습니다. 중국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도현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왼쪽 엔진이 고장나고 이 사람이 나타나서 고쳤고 이제 오른쪽이 고장나니 또 나타났어요. 너무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기내는 순간 조용해졌고 몇몇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비사가 왜 승객으로 타고 있지? 중국계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뭔가 조작한 거 아닙니까? 영웅 놀이하려고. 미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앞 좌석에 앉았던 젊은 엄마가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벌써 추락했어요.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혼자서 영하 40도 화물칸에서 엔진을 고칩니까? 말이 됩니까? 논쟁이 격화되는 동안 이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기다릴 뿐이었죠. 동상 입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인 남성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30대 초반의 금발 남성으로 보잉사 로고가 새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잉사 항공 엔진 엔지니어 마크 존슨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방금 이분이 하신 일은 정비 매뉴얼에도 없는 수준입니다. 비행 중 엔진 재시동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이도현 씨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당신 혹시 군 출신이십니까? 이도현 씨가 처음으로 미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죠.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5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오른쪽 엔진도 완전히 멈춥니다. 그럼 이 무거운 화물기는 그냥 추락해요. 믿든 말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는 중국계 남성을 지나쳐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이반과 세르게이가 그를 따랐고 저 또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종실 문이 열렸을 때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각종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기장과 부기장은 땀범벅이 된 채 조종관과 씨름하고 있었죠. 뭐야? 승객은 들어올 수. 캡틴 밀러,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기장이 돌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도현, 네가 왜 여기? 설명은 나중에 하죠. 오른쪽 엔진 터빈 블레이드가 손상됐습니다. RPM을 60%로 낮추고 연료 혼합비를 조정해야 해요. 하지만 그러면 추력이 완전히 멈추는 것보다는 낫죠. 제 말대로 해보세요. 기장이 망설이다가 지시대로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엔진의 불규칙한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죠. 어떻게 이걸? 20년 전에 배운 겁니다. 구식 방법이지만 여전히 통합니다. 이도현 씨가 부기장 옆 보조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보조하겠습니다. 캡틴, 메인 컨트롤은 계속 맡아주세요. 그의 손이 능숙하게 계기판 위를 움직였습니다. 비록 동상으로 부어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정확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중국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 한국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곧 다른 승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저 사람이 우리를 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의심할 시간에 기도나 하세요. 조종실에서 이도현 씨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복잡한 계기들을 확인하고 기장에게 조언하며 때로는 직접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고도 12,000피트 유지. 좋습니다. 이제 연료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최적 속도는 그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며 숫자들을 불렀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그의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15분이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엔진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작동은 하고 있었죠. 고도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군. 정말 해냈어. 기장이 안도에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직입니다. 시애틀까지 2시간 남았어요. 연료가 문제인데. 이도현 씨가 연료 게이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상적인 소비라면 15분 모자랍니다.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직접 조종해야 합니다. 이도현 씨의 진심 어린 선언이 끝나고 잠시 후 조종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장이 놀란 눈으로 이도현 씨를 바라봤죠. 네가 조종을? 하지만 민항기는 캡틴, 시간이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이도현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신분증을 보여주었죠. 거기엔 젊은 시절의 그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공군 제101 전투 비행단 이도현 소령? 부기장이 놀라서 읽었어요. 전직입니다. 20년 전 일이죠. 그런데 왜 정비사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엔진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화강과 함께 기체가 크게 흔들렸고 오른쪽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쪽 엔진만 남은 것입니다. 젠장, 오른쪽 엔진 정지. 기장이 소리쳤습니다. 기체가 다시 기울기 시작했고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끝이야. 한쪽 엔진으로는 부기장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도현 씨가 재빨리 기장석으로 이동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캡틴은 통신을 맡아주세요. 그의 손이 조종관을 잡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죠. 오직 차분하고 정확한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은 엔진 출력 75%, 트림 조정, 러더 왼쪽 15도. 복잡한 조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한쪽 엔진만으로 균형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는 해내고 있었죠. 객실에서는 다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엔진이 하나 더 멈췄다는 소식에 승객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느님 제발. 울음소리와 기도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아까 의심하던 중국계 남성조차 이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고의 조종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최고의 조종사라는 말에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비사 아니었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조종실에서 이도현 씨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엔진만으로 고도를 유지하면서도 연료를 최대한 아끼는 비행을 하고 있었죠. 제트 기류를 타면 연료를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도를 23,000피트로 올려야 해요. 한쪽 엔진으로 상승이 가능해? 가능합니다.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는 조종관을 정교하게 조작했습니다. 기체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압 압력이 떨어지고 있어. 방향타 반응이. 부기장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수동으로 전환하죠. 이도현 씨가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그의 이맨 땀이 맺혔지만 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이건 F-76 전투기 비상 조작법이잖아. 기장이 놀라서 말했어요. 비슷합니다. 원리는 같으니까요. 바로 그때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은 왼쪽 엔진마저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털털털. 안 돼.
왼쪽마저. 이제 정말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엔진이 모두 멈추면 우리는 그저 거대한 글라이더가 되어 추락할 뿐이었습니다. 이도현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왼쪽 엔진을 일부러 끕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고도 13,000피트에서 제시동을 겁니다. 공기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제시동 성공률이 높아요. 미쳤어. 실패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엔진을 껐습니다. 순간 기내가 무서운 정적에 빠졌죠.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오직 바람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고도가 빠르게 떨어졌어요. 2만 피트, 18,000피트, 15,000피트. 승객들은 이제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서를 쓰는 사람, 가족 사진을 보는 사람, 서로를 꼭 안고 있는 사람. 13,000피트. 지금이다. 이도현 씨가 제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네 번째 시도. 부르릉. 엔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힘차게 돌기 시작했죠. 됐다. 엔진 정상 작동. 조종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이도현 씨는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아직입니다. 착륙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가 계기판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착륙 장치가 작동하지 않네요. 이번엔 정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퀴 없이 어떻게 착륙하란 말인가요? 그때 객실에서 또다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까의 중국계 남성이 다시 소리를 질렀죠. 봐요. 이게 다 쇼가 아닙니까?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닥치세요. 이번엔 러시아인 이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면 창밖으로 던져버릴 겁니다. 하지만 몇몇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긴 해. 한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한다. 영웅 코스프레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이도현 씨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이도현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의심스러우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동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실수로 가장 아끼던 후배를 잃었죠. 그 후로 다시는 하늘을 날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조종실에서도 객실에서도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오늘 221명의 생명이 제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이도현 씨의 진솔한 방송이 끝나자 기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승객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특히 그 중국계 남성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그게 다 사실입니까? 20년 전 일을 누가 확인할 수 있죠? 리 씨, 제발 그만하세요. 옆자리에 한국계 미국인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비사가 전투기 조종사였다. 그것도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할리우드 영화도 이렇게 뻔하진 않아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맨 뒤쪽에 혼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었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미 공군 퇴역 대령 윌리엄 앤더슨입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2002년 11월 14일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이글. 나도 거기 있었소. 객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이 계속했습니다.
그날 한국 공군 F-16 2대가 극한의 저공 비행 훈련 중이었소. 선두기는 이도현 소령, 뒤따르던 윙맨은 박찬우 중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곡을 빠져나오는 순간 갑작스러운 하강 기류가 덮쳤소. 박중위의 기체가 통제력을 잃었고 이 소령이 자기 기체를 위험하게 조작해서 박중위를 구하려 했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결국 박중위는 추락했어. 하지만 그건 이 소령의 잘못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려 했으니까. 기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앤더슨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그 후로 이 소령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 최고의 조종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지. 우리는 그를 파이팅 펠컨의 유령이라고 불렀소. F-16의 별명이 파이팅 펠컨이었거든. 중국계 남성 리 씨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약 조종실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이도현이라면 우리는 최고의 손에 맡겨진 겁니다. 바로 그때 시애틀 관제탑과의 교신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FX-1847, 여기는 시애틀 관제탑. 비상 착륙 준비 완료. 그런데 착륙 장치가 수동으로 시도 중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어요. 이도현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죠. 동체 착륙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대기 중. 그런데 당신 목소리가 낯익은데 나중에 이야기하죠. 지금은 집중해야 합니다. 착륙이 임박하자 승객들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동체 착륙이라니. 그것은 곧 기체가 활주로에 배를 깔고 미끄러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충격 자세 취해주세요. 머리를 숙이고. 승무원들이 외쳤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만 공포는 숨길 수 없었죠. 그때 이도현 씨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부기장님, 유압 압력을 수동으로 최대한 올려주세요. 제가 신호하면 정확히 3초간 유지. 알겠습니다. 고도 1000피트, 800피트, 600피트. 지금 쿵 무언가 작동하는 소리가 났어요. 우측주 착륙장치 50% 전개. 전륜도 나왔습니다. 좌측은 여전히 안 나와요. 한쪽 바퀴만으로 착륙해야 하는 상황. 이것도 충분히 위험했지만 동체 착륙보다는 나았습니다. 300피트, 200피트, 100피트. 다들 꽉 잡으세요. 50피트, 30피트, 10피트. 쿵! 오른쪽 바퀴가 먼저 활주로에 닿았어요. 기체가 크게 기울었고 왼쪽 날개가 활주로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했죠. 불꽃이 튀고 금속 긁히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오른쪽 바퀴 하나와 엔진 역추진만으로 수백 통읍의 기체를 제어하는 것이었습니다. 500m, 1km, 1.5km. 기적적으로 기체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습니다. 왼쪽 날개 끝이 살짝 활주로에 다 긁혔지만 그것이 전부였죠. 살았다. 217명 전원이 무사했습니다. 기내에는 환호와 울음이 가득 찼어요. 서로를 껴안고 박수를 치고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죠. 우리가 살았어. 살았다고.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 우리를 구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종실 문이 열리고 기장과 부기장이 나왔어요. 둘 다 탈진한 표정이었지만 안도감이 가득했죠. 이도현 씨는요? 누군가 물었어요. 아직 안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5분이 더 지나서야 이도현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어 나왔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사양했어요.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중국계 리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죠. 당신 정말로 그 이도현 소령이었군요. 제가 큰 실수를. 괜찮습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도현 씨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원망이나 서운함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리 씨는 계속 사과했어요.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영웅인데 제가... 영웅은 무슨... 전 여전히 20년 전 그날의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어요. 다만 오늘은 조금 나은 결과를 얻었을 뿐이죠.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부상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도현 씨도 동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했지만 그는 거부했어요. 다른 분들부터 봐주세요. 전 괜찮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이동하면서 많은 승객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정비사로 일하신 이유가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속죄라고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조종은 못하겠지만 비행기 곁에는 있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점검하신 거군요. 네, 제가 놓친 작은 실수로 또 누군가 희생될까 봐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도현 씨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사라지려 했어요. 하지만 승객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죠. 기다려주세요. 연락처라도,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그때 앤더슨 대령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이 소령, 아니 이 씨, 20년 만이군. 이도현 씨가 돌아봤어요. 노인을 알아본 그의 눈이 흔들렸죠. 앤더슨 대령님,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네. 특히 이런 모습으로. 노인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박중희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자네가 다시 하늘을 날았으니. 이도현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전 여전히... 그만 자책하게. 오늘 자네는 100의 1실명을 구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바로 그때 공항 직원이 다급히 뛰어왔어요. 저기 혹시 조종사분 계신가요? 급한 상황이... 모두가 긴장했어요. 설마 또... 공항 직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페어뱅크스발 화물기가 알래스카 상공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빙하지대에 비상 착륙을 시도한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조종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부기장은 2년차 신입이라. 게다가 승객 중에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 40명이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빙의 착륙이라니. 그것도 경험 없는 부기장이. 부조종되는 날씨가 너무 악화되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대요. 레이더도 먹통이고. 그때 이도현 씨가 나섰습니다. 관제탑으로 갈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원격으로라도 도와야죠. 시간이 없어요. 공항 직원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세요. 우리 중 몇몇이 이도현 씨를 따라 관제탑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죠. 빙하 착륙. 20년 전 캐나다 훈련에서 한 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관제탑에 도착하자 긴박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대형 스크린에 조난 항공기의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고도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윈드러너 386 응답하세요. 여기는 시애틀 관제탑. 하지만 잡음만 들릴 뿐이었어요. 통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간신히 연결은 되는데. 관제사가 초조하게 말했죠. 이도현 씨가 헤드셋을 받아들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윈드러너 380 들립니까? 천천히 심호흡하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대답이 들렸어요. 네네 들려요. 도와주세요. 기장님이 젊은 목소리였어요. 공포에 떨고 있었죠. 이름이 뭐죠? 제임스 박입니다. 부기장이 2년 차인데 이런 건 처음이라. 제임스, 잘 들어요. 저는 이도현입니다. 빙하 착륙 경험이 있어요. 제 말만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할 수 있어요. 먼저 현재 상황을 말해주세요. 고도, 속도, 연료량. 고도 15,000피트. 아니, 14,000 계속 떨어져요. 속도는 일개 10노트. 연료는 18분.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일반 공항까지는 30분이 걸리는 거리였죠. 이도현 씨가 재빨리 지도를 펼쳤어요. 현재 위치에서 북동쪽 10km의 평탄한 빙하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 착륙할 거예요. 빙하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관제탑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도현 씨는 개의치 않았죠. 제임스, 지금부터 제 말을 정확히 따라하세요. 먼저 플랩을 15도로 내리고. 잠깐, 전방에 산이 보여요. 제임스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침착해요. 고도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나요? 몰라요. 엔진이 말을 안 들어요. 이도현 씨가 재빨리 계산했어요. 좌측으로 15도 선회하세요.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네. 스크린에서 빨간 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아슬아슬하게 산을 피해가고 있었죠. 잘하고 있어요. 이제 고도를 8,000피트로 낮추세요. 낮춰요? 산이 많은데. 제가 안내할 테니 믿으세요. 정확히 8,000피트에서 계곡 기류를 탈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마치 그곳 지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안내했죠. 5도 더 왼쪽. 좋아요. 이제 직진하세요. 앞이 안 보여요.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계기만 보세요. 시야는 필요 없어요. 15분이 흐르는 동안 관제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도현 씨의 이맨 땀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연료가 5분 남았어요. 제임스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충분해요. 이제 고도 3,000피트로 낮추고 속도를 150노트로 줄이세요. 여기가 빙하인가요? 맞아요. 보이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하얗게, 평평해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이도현 씨가 눈을 감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왼쪽에 검은 바위가 보일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300m 오른쪽이 가장 평탄한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걸? 관제사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봤어요. 검은 바위가 보여요. 제임스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좋아요. 이제가 제일 중요해요. 접지 순간 엔진을 끄고 즉시 역추진을 걸어야 해요. 빙판이라 미끄러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1000피트, 500피트, 300피트, 플랩 최대, 속도 110노트 유지, 100피트, 50피트. 지금 엔진 컷, 쿵, 무정위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정적. 1초, 2초, 3초. 성공했어요. 착륙했어요. 미끄러지고 있는데 멈췄어요. 모두 무사해요. 관제탑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빙하 착륙에 성공한 거였죠. 학생들도 다 무사해요. 선생님들이 울고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도 울먹였어요. 이도현 씨가 헤드셋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어떻게 그 지형을 그렇게 정확히 아셨어요? 관제사가 물었어요. 1998년 캐나다 연합훈련 때 그 지역에서 비상 착륙 훈련을 했었어요. 한번 본 지형은 잊지 않습니다. 그는 지친 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때서야 우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군가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제임스가 잘 따라줬고. 하지만 그때 그의 몸이 휘청했어요. 제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보니 그의 작업복 아래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치신 거예요? 아까 화물칸에서.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별거 아닌 상처는 아니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내부 출혈이 있었죠. 그 상태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또 다른 비행기를 구한 거였어요. 병원 대기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 승객들뿐 아니라 방금 구조된 알래스카 비행기의 가족들까지도요. 특히 한 여고생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언니가 그 비행기에 있었어요. 살려주신 분께 꼭 감사 인사를.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위험한 상태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 앞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이도현 씨는 면회를 거절했죠. 왜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한 간호사가 물었어요. 그분들이 저 때문에 불편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전 그저 뭐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틀이 지났지만 병실 앞의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죠. 뉴스를 통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감사의 편지와 꽃다발이 쏟아졌어요. 병원 측에서는 이도현 씨를 위한 기자회견을 제안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저는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죠. 셋째 날 한국 국방부에서 특사단이 왔어요. 별을 단 장성들이 병실 앞까지 왔지만 역시 면회가 거절됐죠. 이도현 중령님께 전해주세요. 한 장군이 간호사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대한민국 공군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자리가 있다고요. 봉투 안에는 명예 진급 발령과 함께 특별 공로 훈장 수여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서류들은 병원 안내 데스크에 정중히 반환되어 있었어요. 짧은 메모와 함께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침내 이도현 씨와 단독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항공안전조사관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처음으로 허락이 떨어진 거였죠. 병실에 들어서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붕대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창백해 보였죠. 왜 오셨습니까? 진실이 궁금해서요. 왜 20년 동안 숨어 계셨는지, 왜 다시 조종관을 잡았는지. 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게 보였고 그의 눈이 그것을 따라갔죠. 좋아했어요. 하늘을 나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죠. 공군에 들어가서 F-16을 처음 몰았을 때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승승장구했죠. 시험 비행 조종사가 됐고 누구도 안 하려는 위험한 미션들을 다 맡았어요. 실패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박찬호 중위를 만난 거죠. 네, 찬우는 제 후배였어요. 재능도 있었고 열정도 넘쳤죠. 저를 형처럼 따랐고 저도 그를 동생처럼 아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2002년 11월 14일 한미연합훈련 마지막 날이었어요. 극한 저공 비행 훈련이었죠. 저는 선두였고 찬우가 제 뒤를 따랐어요. 계곡에서 하강 기류가. 네, 갑자기였어요. 찬우의 기체가 흔들렸고 전 즉시 고도를 낮춰 끌어올리려 했죠. 제 기체를 방패 삼아서 그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모자랐어요. 1초, 단 1초가 찬우는 제 눈앞에서 추락했어요. 탈출도 못하고. 조사 결과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가 눈을 떴어요. 그 눈엔 20년 동안 갇혀있던 고통이 담겨 있었죠. 제가 더 빨랐어야 했어요. 더 정확했어야 했죠. 최고의 조종사라고 불렸으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못 구했어요. 그래서 조종을 그만둔 건가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목숨을 제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정비사가 됐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상에서라도 비행기 곁에 있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놓친 작은 결함이 또 다른 찬우를 만들까봐. 매일 점검하고 또 점검했죠. 그렇게 20년을, 네, 조용히 살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런데 왜 그날 밤엔 다시 조종관을 잡으셨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17명이었어요. 그중엔 10살짜리 아이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갓 20살 된 학생도 있었죠. 모두가 집에 돌아가길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어요. 찬우를 구하지 못한 건 바꿀 수 없지만 그들은 구할 수 있었어요. 제 과거보다 그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죠.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종관을 잡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하늘을 그리워했는지를요.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군으로 아니면 민간 항공사로?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오늘 삼겸6명을 구했다고 해서 찬우에 대한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박찬우 중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형이 20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걸 보면 그가 멈칫했어요. 찬우라면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작게 웃었어요. 화를 냈겠죠. 왜 멋대로 책임지냐고. 왜 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냐고. 그럼 이제는 조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를요.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도현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상처받은 인간이었고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상처보다 더 큰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 이도현 씨가 퇴원하는 날, 병원 앞은 인파로 가득했어요. 그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 기자들, 방송사 카메라들. 하지만 그는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캐나다행 비행기 표를 끊어뒀다고 했죠. 다시 정비소로 돌아가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공항까지 배웅을 나온 제게 그가 말했죠. 네, 제 자리는 거기니까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당신을 알아봐요. 조용히 살기 힘들 텐데. 익숙해지겠죠. 사람들 기억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알래스카 비행기에서 구조됐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었죠. 이도현 선생님, 여학생 하나가 뛰어와 그를 껴안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도 친구들도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이도현 씨는 당황한 듯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곧 학생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다행이야. 건강하게 잘 지내. 저희가 모금했어요. 한 선생님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은 거예요. 감사의 표시로. 아닙니다. 이도현 씨가 손을 저었어요. 저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대신 그가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중에 조종사가 되고 싶은 학생 있나요?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 돈으로 그 학생들 항공교육비를 대주세요. 미래의 조종사들에게 투자하는 게 훨씬 의미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들이 떠나고 이번엔 우리 비행기 승객 대표들이 왔어요. 중국계 리 씨도 함께였죠. 이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펼쳐 보인 건 217명 전원의 서명이 담긴 대형 감사 플래카드였어요. 생명의 은인이신 이도현 선생님께 미개요의 치칠게의 마음을 담아. 이건 이도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과분합니다. 전 그저 할 일을 하셨다는 말씀 또 하실 건가요? 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도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다른 승객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걸 받아주세요. 그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도현 씨가 플래카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가 게이트로 향하려는데 앤더슨 대령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이소령, 잠깐만. 대령님, 자네에게 줄 게 있네. 노인이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2002년 그날 박중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기록이야. 블랙박스에서 복원한 거지. 이도현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들어보게. 자네가 들어야 할 내용이야. 노인이 낡은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잡음 속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죠. 형, 괜찮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형 잘못 아니에요. 기체가 흔들리는 소리. 탈출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도현 씨의 목소리. 안 돼. 아직 끌어올릴 수 있어. 형, 놔줘요. 형까지 위험해요. 박찬호 중위의 차분한 목소리. 형은 계속 날아야 해요. 저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이 끝나고 소음만 남았어요. 이도현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20년 동안 찬우의 마지막 말을 잊고 있었네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속 날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자네는 그 유언을 지킨 거야. 20년 만에. 앤더슨 대령이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그만 자책하고 박중희가 원했던 대로 살게. 이도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는 붉었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대령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탑승 최종 안내가 나왔어요. 가봐야겠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게. 자네가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 이도현 씨가 게이트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죠. 다들 건강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또 만나요. 그가 사라진 후 앤더슨 대령이 제게 말했어요. 저 사람 분명 돌아올 거야. 하늘은 저런 조종사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 어떻게 아세요? 눈빛이 달라졌어. 20년 동안 죽어있던 눈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3개월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항공안전국제회의 참석차였지만 사실 이도현 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놀란 건 공항 곳곳에 그날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알래스카 기적의 밤, 조용한 영웅 이도현.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화려하지 않았어요. 한국답게 절제되고 담담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독특했죠. 아, 그 정비사분 말씀이세요? 대단하시죠? 근데 그런 분이 한국엔 많아요. 네, 묵묵히 자기 일 하시는 분들이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택시기사님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대전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한국의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교통지도 봉사자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대전 외곽의 작은 정비소. 주소를 따라 찾아가니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젊은 정비사가 물었어요. 이도현 씨 계신가요? 아, 이 선생님이요. 지금 안에서 수업 중이세요. 수업이요? 경납고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20명쯤 되는 학생들이 항공기 부품을 앞에 두고 이도현 씨의 설명을 듣고 있었죠. 엔진의 심장은 터빈이에요. 이 작은 날개들이 초속 300m로 회전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학생들도 눈을 빛내며 듣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간 후 그가 저를 발견했어요. 맥도널드 조사관님, 어떻게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그가 웃었어요.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죠. 덕분에요. 요즘은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재미로 살아요. 무료로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꿈은 있는데 기회가 없었던.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정비소 옆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앤더슨 대령님이 주신 녹음을 듣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찬우가 원했던 건 제가 자책하며 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미래의 조종사들을 키우는 거예요. 찬우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대신하는 거죠. 혹시 다시 조종관을 잡을 생각은? 그가 창밖을 봤어요. 마침 훌륭이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가끔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지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때 한 학생이 뛰어들어왔어요. 선생님, 제가 합격했어요. 공군사관학교. 정말 축하한다, 민호야. 이도현 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알았죠. 이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을요. 사흘을 더 한국에 머물며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만난 20년 경력 소방관. 그는 수백 명을 구했지만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했죠. 제 일인데 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산의 한 의사는 매주 무료 진료를 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편하게 오려면 유명하지 않은 게 나아요. 대구의 한 교사는 30년간 어려운 학생들을 몰래 지원했지만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가르치는 게 제 일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한국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제 일인데요.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큰 헌신이 숨어 있는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이도현 씨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선생님에게서. 배울 게 뭐 있나요? 그가 웃었어요.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것. 영웅은 조용히 온다는 것. 진짜 용기는 과거를 극복하는 거라는 것.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상처받은 사람도 다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미소는 여전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 잊지 않을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도현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조용한 영웅들의 나라. 그들은 박수를 요구하지 않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요. 그들은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요. 그리고 그 조용한 걸음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내죠. 지금까지 알래스카 상공에서 펼쳐진 기적적인 구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평범한 정비사로 살던 한 남자가 절체절명의 순간 200여 17명의 생명, 그리고 이어지는 조난 상황에서 89명의 생명을 추가로 구출해낸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순간 조용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도현 씨처럼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숨은 영웅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도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웅담을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감동적인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도현 선생님과 같은 우리 시대의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